만약 지금 이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특히 요즘처럼 항공사 관련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올 때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왜 여객기에는 낙하산이 없을까요?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이 위기의 순간에 낙하산을 메고 멋지게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단 당신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수많은 승객들이 한 번쯤은 품어봤을 의문이죠. 특히 최근 몇 년간 항공사고 관련 뉴스가 잇따르면서 이런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2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1만 미터 상공을 날아가는데 정작 비상 탈출 수단은 구명조끼와 산소 마스크뿐이라니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항공 전문가들과 물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여객기에 낙하산을 비치하는 건 최악의 아이디어라고요. 단순히 비용 문제나 공간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승객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상업용 여객기에 낙하산이 없는지, 그리고 만약 정말로 낙하산을 지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면 다시는 비행기에 낙하산이 없다는 사실에 불안해하지 않게 될 겁니다. 어쩌면 낙하산이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깨닫게 될지도 모르죠.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사용하는 항공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스나 180이나 트윈 오터 같은 소형 항공기들이죠. 이런 비행기들은 애초에 사람들이 뛰어내리기 위해 특별히 개조된 것들입니다. 넓은 점프 도어가 있고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는 스텝과 손잡이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무게 중심도 조정되어 있고 때로는 지상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통신 장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고도와 속도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스카이다이빙 항공기는 9,000피트에서 1만 3,000피트 정도의 고도에서 비행해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면 더 오랫동안 자유낙하를 즐길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압 문제죠. 스카이다이빙용 항공기들은 여객기처럼 기압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즉 비행기 내부의 공기압이 외부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1만 피트 정도에서는 사람이 견딜 수 있지만 3만 5천 피트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여객기가 순항하는 3만 5천 피트 고도에서는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해수면에서 얻을 수 있는 산소의 20% 정도밖에 얻을 수 없어요. 게다가 온도는 영하 6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비행기 밖으로 나간다면 이론적으로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질식하거나 동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여유로운 죽음조차 맞이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3만 5천 피트 고도에서 여객기의 문이 열린다면 엄청난 압력 차이로 인해 기내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밖으로 빨려나갑니다. 승객들의 개인 소지품은 물론이고 기내식 카트까지 모든 것이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사람이 우아하게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다? 불가능합니다. 목이 부러질 정도의 속도로 빨려나가면서 기체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최악의 경우 엔진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항공기에서 급격한 감압이 일어난 사례들을 보면 그 위험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1988년 알로하 항공 243편의 경우 비행 중 기체 일부가 찢어지면서 승무원 한 명이 기체 밖으로 빨려나가는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다른 승무원들이 붙잡아서 생명은 구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낙하산을 착용하고 안전하게 탈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만약을 위해 낙하산 옵션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문제가 많은 아이디어입니다. 항공업계에서는 무게가 곧 돈이에요. 200명이 탑승하는 여객기에 낙하산 200개를 비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각각의 낙하산이 최소 10kg은 나갈 텐데 그러면 총 2톤의 추가 무게가 생기는 거죠. 이게 연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항공사들이 얼마나 무게에 민감한지 아시나요? 기내에 베개 하나를 더 비치하면 일반적인 상업 항공편에서 연료비가 5센트 더 들어요. 탄산음료 한 캔은 6센트. 심지어 승객 한 명이 화장실을 다녀와서 방광이 비워진 상태로 탑승하면 8센트 정도의 연료비 차이가 납니다. 수백만 건의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런 작은 비용들이 엄청난 금액으로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들이 더 가벼운 잡지로 바꾸거나 담요를 더 얇게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비상시에 사용하는 구명조끼나 산소 마스크도
가능한 한 작고 가벼우면서 무엇보다 사용법이 간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낙하산은 이와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고 복잡하고 사용법을 익히는데 상당한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죠. 비행기가 불타고 있는 응급 상황에서 200명의 승객이 모두 공황 상태에 빠진 채로 낙하산을 제대로 착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2009년 허드슨 강에 불시착한 US 에어웨이즈 1549편의 경우 150명의 승객 중 33명만이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그 33명 중에서도 단 4명만이 올바르게 착용했다고 합니다. 구명조끼보다 훨씬 복잡한 낙하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낙하산의 작동 원리를 생각해보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고도계, 예비 낙하산, 조작 코드 등 수많은 부품과 절차들이 있어요. 전문 스카이다이버들도 수십 시간의 교육을 받고 나서야 안전하게 점프할 수 있는데 일반 승객들이 응급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낙하산 점프에는 여러 단계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먼저 하네스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고 고도계를 확인하고 주 낙하산과 예비 낙하산의 상태를 점검해야 해요. 점프할 때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적절한 고도에서 낙하산을 펼쳐야 합니다. 착지할 때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죠. 이 모든 과정을 일반인이 응급 상황에서 완벽하게 수행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게다가 낙하산 점프는 날씨에 매우 민감합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거나 구름이 많거나 시야가 좋지 않으면 전문가들도 점프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항공기 비상 상황은 날씨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죠. 폭풍우 속에서 낙하산으로 탈출한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비행기 추락 상황은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비행기가 하늘에서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추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실제 항공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의 17에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계적 결함 자체가 드물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행기에는 크고 작은 기계적 문제들이 꽤 자주 발생합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는 비행기를 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복성 때문이죠. 현대 여객기의 모든 핵심 시스템들은 최소 2중, 많게는 3중으로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보잉 777의 방향타를 예로 들면 이 부분은 3개의 서로 다른 유압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고 이 중 하나만 작동해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즉 왼쪽과 중앙의 유압 시스템이 모두 고장 나더라도 오른쪽 유압 시스템만으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비행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3개의 독립적인 자동 조종 장치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서로를 감시하고 있어요. 하나가 오작동을 일으키면 나머지 둘이 이를 감지하고 배제합니다. 엔진도 똑같아요. 쌍발 엔진 항공기는 엔진 하나만으로도 안전하게 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심지어 엔진이 모두 꺼져도 최대 100마일까지 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1년 에어 트랜셋 236편의 경우 연료 누출로 인해 대서양 한복판에서 두 엔진이 모두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조종사들은 활공으로만 100마일을 날아가서 아조레스 제도의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306명의 승객과 승무원 모두가 무사했죠. 이런 상황에서 낙하산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 위험했을 거예요. 항공기의 안전 시스템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 여객기에는 TCAS라는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은 주변의 다른 항공기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충돌 위험이 있으면 조종사에게 경고를 보내면서 동시에 회피 기동을 지시합니다. 심지어 상대방 항공기와 통신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피하도록 조율하기도 해요. 날씨 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종사들은 수백 킬로미터 앞의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위험한 구름이나 난기류를 미리 피해서 비행할 수 있어요. 지상의 관제소에서도 24시간 내내 모든 항공기의 위치와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항공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까요?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사고는 이착륙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순항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해요. 이착륙 과정에서는 조종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활주로에서의 실속이나 조종 실수 등으로 인한 것들이에요. 특히 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을 보면 대부분 활주로를 벗어나거나 착륙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들입니다. 물론 심각하지만 대부분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2005년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서 발생한 에어 프랑스 358편 사고의 경우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불에 탔지만 309명의 승객과 승무원 모두가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 낙하산을 사용할 수 있는 고고도 순항 상황에서의 사고는 매우 드물고, 실제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착륙 상황에서는 낙하산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승무원들의 전문성이에요. 객실 승무원들은 단순히 음료수를 서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응급 상황에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전문가들이에요. 화재 진압, 응급 처치, 비상 탈출 등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 탈출 훈련만 해도 정말 체계적이에요. 승무원들은 정전 상태에서도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훈련받습니다. 비상구의 위치를 외우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비상 장비의 사용법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물 위에 불시착했을 때를 대비한 수상 생존 훈련까지 받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반 승객들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다는 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질서 있는 대피보다는 무질서한 공황 상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모든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낙하산을 가지고 타고 싶다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TSA 미국 교통보안청은 상업용 항공편에 낙하산을 휴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말이에요. 먼저 낙하산은 반드시 위탁 수화물로 붙여야 하고 사전에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항공사의 승인도 필요해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낙하산을 가져가는 승객은 거의 없습니다.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오히려 정말 안전을 생각한다면 다른 방법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항공사의 안전 기록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나 항공안전네트워크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안전 통계를 참고하면 됩니다. 또한 비행 전 안전 브리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승객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항공기마다 비상구의 위치나 안전장비의 위치가 다를 수 있거든요. 자신의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가 어디인지, 구명조끼는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비행 중에도 할 수 있는 안전수칙들이 있어요. 이착륙할 때는 안전벨트를 확실히 매고 좌석을 똑바로 세우고 테이블을 접어두는 것 같은 기본적인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비상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 항공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수많은 안전장치들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엄격한 안전 규정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비행기는 여전히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 중 하나예요. 자동차를 타고 공항에 가는 길이 실제 비행보다 훨씬 위험할 정도로 말이죠. 항공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약 1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는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도 낮아요. 실제로 2017년은 상업항공 역사상 가장 안전한 해 중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600만 건의 항공편이 운항되었는데 치명적인 사고는 단 10건뿐이었어요. 이는 99.99997%의 안전율을 의미합니다. 이런 놀라운 안전 기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엔지니어들과 조종사들, 정비사들, 관제사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더 안전한 하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행기 사고는 언제 일어날까요? 통계에 따르면 사고의 대부분은 이륙과 착륙 시에 발생합니다. 전체 사고의 약 80%가 이륙 후 3분과 착륙 전 8분 사이에 집중되어 있죠. 항공업계에서는 이 시간을 마이 11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대에 사고가 많은 이유는 조종사가 가장 많은 조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활주로에서 이륙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바퀴를 접고 플랩을 조정하고 관제탑과 교신하는 등 수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작은 실수나 판단 착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순항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의 5%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항 구간이 고도 1만 미터 상공에서 낙하산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시간대인데 정작 이때 사고가 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거죠. 반대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이착륙 시에는 낙하산이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고도가 너무 낮아서 낙하산을 펼칠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스포츠 낙하산은 최소 300m 이상의 고도에서 펼쳐져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륙 직후나 착륙 직전의 비행기는 대부분 이보다 낮은 고도를 날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착륙 시의 사고는 대부분 몇 초 안에 일어납니다. 활주로에서 미끄러지거나 다른 비행기와 충돌하거나 엔진 화재가 발생하는 시기죠. 이런 상황에서 승객들이 낙하산을 착용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비상구로 달려가서 탈출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항공사고에서 생존율이 가장 높은 방법은 낙하산이 아니라 비상 탈출 슬라이드입니다. 비행기가 지상이나 수면에 불시착했을 때 문을 열고 슬라이드를 펼쳐서 90초 안에 모든 승객을 대피시키는 거죠. 이게 실제로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여객기에 낙하산을 비치하는 건 무게와 비용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황 상태의 승객들이 낙하산을 착용하느라 진짜 탈출 시간을 놓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항공안전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비행기는 가능한 한 추락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최선이고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지상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200명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건 생존 전략이 아니라 집단 자살에 가깝습니다. 다음번에 비행기를 타고 공항 대합실에서 불안한 뉴스를 보게 되더라도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당신 좌석 아래에 낙하산이 없는 건 항공사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게 정말로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없는 게 훨씬 안전하기 때문이죠. 현대 항공기는 인류가 만든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입니다. 자동차로 공항까지 가는 길이 실제 비행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통계도 있죠. 낙하산 없이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믿으셔도 좋습니다.